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거 독일이 1차 대전에서 패배한 이후에 1920년대 들어서 혼란스러웠던 독일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당시에 빵 한 조각에 100만 마르크까지 물가가 오르던 살인적인 초인플레이션이 왜 일어났는지, 그때 돈 번 사람들은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상황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백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1920년대 초에 독일에서는 초인플레이션 상황을 맞이하는데요. 이때 당시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로 독일은 엄청난 전쟁 배상금에 시달리던 상황이었어요. 흔히 알려진 사실로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서 미국을 포함한 영국과 프랑스 등의 승전국한테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사실 베르사유 조약 때문에 독일이 천문학적인 전쟁 배상금 의무도 생겼고, 그리고 전쟁 준비 당시에 딴 나라한테 빌렸던 돈들도 장난이 아니었죠. 그렇죠. 그래서 당시 독일이 미래에 희망이 없는 그런 국가가 돼버렸던 거 아닙니까? 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돈을 마구 찍어내는 선택이 유일한 방법이었는데요. 전쟁 이후에 파괴된 독일 경제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군수 공장을 다시 산업용 공장으로 돌려서 수출을 늘릴 필요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수출 경쟁력을 늘리고 경제를 복구하기 위해서 한 선택이 독일의 마르크화 평가 절하라는 선택이었는데요. 그게 원래라면 전쟁 이전에는 근본이제라서 그렇게 돈을 막 찍어내는 게 안 됐는데, 당시에 전쟁 때문에 전쟁 직후까지는 근본이제가 제대로 작동을 안 했으니까 독일이 돈을 막 찍어내는 게 가능했던 거죠. 네, 맞아요. 아무튼 독일이 이렇게 돈을 엄청나게 찍어내면서 초인플레이션을 불러왔는데요. 1차 대전 이후 1922년에서 23년 사이에 발생한 독일의 폭발적인 초인플레이션이란 상황은 이러한 배경에서 몰아닥치게 되는데요. 독일의 중앙은행은 전쟁 배상금과 당시에 지고 있던 해외 부채를 갚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마르크화를 찍어낼 수밖에 없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독일이 전쟁 배상금을 갚기 위해서는 금에 연동된 화폐로 갚아야 했는데요. 이때만 해도 세계 경제는 근본이제 시스템을 다시 검토하고 있을 때니까, 그래서 다른 승전국들이 금값에 연동된 화폐를 요구하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금값에 연동해서 갚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독일이 지 혼자 무작정 돈을 찍어낸다고 될 일은 아니죠. 다시 다른 나라들이 근본이제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당시의 종이 화폐인 마르크화 지폐를 이용해서는 특히나 전쟁에서 패한 패전국의 지위로서 신용도가 떨어지는 마르크화의 지폐를 통해서는 전쟁 배상금을 갚을 수 없었다는 말인데요. 아니면 당시의 기축통화인 파운드화를 통해서 갚던지, 그것도 아니면 달러로 배상금을 지급해야 했어요. 독일은 윤전기를 돌려서 마르크화 지폐를 마구 찍어내서 이 찍어낸 돈을 가지고 다시 달러나 파운드로 바꿔서 빚을 갚겠다는 발상이었는데요. 근데 좀 말이 안 되는 발상 같은데요. 자기들이 마르크화를 많이 찍는다고 해서 많은 달러나 파운드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캔들피그님의 얘기처럼 이 발상 역시도 말이 안 되는 게, 독일이 마르크화를 찍어내면 찍어내게 될수록 달러 대비 마르크화의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마르크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지게 될수록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당시의 배상금은 금에 연동된 외화 표시 부채로 갚아야 했으니까 남아있는 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독일이 미국한테 1달러를 갚는다고 치면 초인플레이션이 터지기 전인 1921년에는 263마르크만 갚으면 됐다면 1923년에는 1달러를 갚기 위해서 4조 2천억 마르크가 필요했다는 말이에요. 1달러에 4조 마르크요. 네. 어쨌든 마르크로 갚는 게 아니라 파운드나 달러로 갚아야 되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독일은 또 더 많은 부채를 갚아야 되니까 더 많은 마르크화를 찍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마르크화를 무작정 찍어내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전쟁 배상금을 갚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런 딜레마 때문에 단순히 화폐를 많이 찍어내겠다는 독일의 생각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바보도 아니고 진짜 그렇게 하면 전쟁 배상금을 갚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돈을 그렇게 찍어냈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요. 네. 그럼 이런 단순한 논리를 당시에 독일이 몰랐느냐?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일반적인데요. 당시에 독일은 영국 다음에 최대 금융 중심지로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 없었어요. 그럼 당시에 독일이 이런 초인플레이션을 그것도 다른 나라도 아닌 바로 자기 나라에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무모한 선택을 왜 했는지가 의문인데요.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서는 당시에 독일 사회에서는 혼란이 필요했고 정치적으로 그 혼란을 이용했다는 주장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독일은 전혀 갚을 수 없는 빚을 떠안은 상황에서 승전국들의 이해관계를 이용할 필요가 있었다는 말인데요. 당시에 독일 지도부들은 독일의 재정을 포함한 통화 정책을 안정화시킬 의지와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이것들이 경제 살리려고 돈을 찍어낸 게 아니고 어차피 못 갚는 거 배째라 작전 써서 새 판을 짜려고 판을 엎은 거네요.
네. 그래서 독일은 부채를 갚을 방법이 당장 돈을 찍어내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걸 승전국들한테 보여주면서 실제로 미친 듯이 마르크화를 살포했는데요.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독일의 통화 가치가 급락하게 되면 연합국들이 다시 배상금 문제에 관심을 가질 거라 생각했어요. 독일이 작살나면 돈도 못 받으니까. 네. 그렇게 연합국들이 배상금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새롭게 논의가 시작되면 독일 입장에서의 현실적인 배상금 조정도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었는데요. 게다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독일 내부에서 온갖 자본과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그런 독일 국민들의 끓어오르는 분노를 이용해서 승전국들이 맺은 베르사유 조약의 책임을 물으려고 했어요. 자기들은 잘못 없고 다 이게 그 부당한 조약 때문이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해버리고 또 공공의 적을 만들었으니까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해먹기도 좋았겠네요. 네. 독일은 사실상 초인플레이션을 자기들이 스스로 일으켜서 당시에 독일이 지고 있던 부채에 대한 우회적인 디폴트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런 시나리오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물론 독일 국민들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당시의 독일 지도자들은 대의를 위해서라면 국민들의 희생도 불가피하다는 생각이었어요. 전쟁에서 져서 떠안게 된 국가적인 짐을 독일 일반 국민들이 나눠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었는데요. 이 생각은 당시 독일 지도부들의 일방적인 생각으로 굉장히 전체주의적인 사고였어요. 국가를 위해서는 개인의 희생은 당연하다는 거잖아요. 참 비겁한 지도부였네요. 네.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초인플레이션은 단순히 스테로이드를 맞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초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정치적인 현상으로 정치 시스템이 고의적으로 일으키지만 않으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독일에서 벌어진 초인플레이션 사태도 정치적인 현상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볼 수 있는데요. 결국 나중에는 이 독일에서 벌어진 경제적 문제가 이슈화돼서 미국이 도스 플랜이라고 하는 금융지원도 하게 되면서 독일이 2년 만에 초인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도스 플랜을 통해서 극복이 됐네요. 어떤 식으로 극복이 됐는가요? 그건 뒤에서 추가로 설명드릴게요. 예. 어쨌든 독일의 초인플레이션 계획은 성공을 하긴 했네요. 결국에는 도와줬으니까. 네. 지금부터는 독일이 초인플레이션을 겪는 동안 누가 돈을 벌었고 누가 또 돈을 잃었는지를 얘기할 건데요. 분명한 사실은 독일이 내부적으로 초인플레이션을 겪는 동안 누군가는 엄청난 이득을 챙겼다는 사실이에요. 대부분의 일반적인 독일 국민들은 초인플레이션 기간 동안 독일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를 넉넉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특히나 당시에 은행 예금을 많이 가진 예금 보유자라든지 매월 일정한 이자를 받는 이자 소득자를 포함해서 일정한 연금을 받는 연금 수령자들도 큰 피해를 입었어요. 그렇죠. 매월 100만원 연금 받기로 돼 있다고 치면 적혀있는 것만 100만원이지 가치는 1원도 안 되는 돈이 들어오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매월 고정된 수입에 의존하던 중산층 같은 경우는 독일 사회에서 몰락하기 시작하는데요. 빵 한 조각에 100만 마르크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모두가 절망의 늪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국민들 이렇게 될 걸 알면서도 정부가 그렇게 했다는 게 참 무섭네요. 네. 당시에 이렇게 몰락한 중산층과 일반적인 독일 국민들은 더욱더 일자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나마 회사에서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임금을 줬으니까 일자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업에서 주는 월급은 그래도 인플레이션을 반영을 해줬네요. 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초인플레이션이 벌어진 상황에서는 그나마 회사에서 주는 임금은 인플레이션이 반영됐으니까 유일하게 화폐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수단이었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당시의 노동시장에 사람들이 미친 듯이 몰리면서 기업들은 더 높은 수준의 고급 인력들을 가치 대비 저렴한 임금에 고용할 수 있었어요. 특히나 당시에 수출을 하고 있던 독일의 기업들은 마르크화의 가치까지 떨어지니까 수출 경쟁력을 키울 수 있었는데요. 수출 기업들은 또 돈을 달러나 파운드로 받았을 거 아닙니까? 수출 기업들만 논았네요. 물론 독일이 제조업 수출 강국이다 보니까 초인플레이션에서도 기업들이 수혜를 누렸겠죠. 네. 게다가 당시 독일 기업들은 빚도 상당히 많이 지고 있었으니까 초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빚이 탕감되는 효과까지 누렸는데요. 맞네. 과거에 1억 빌린 거 지금 갚는다고 치면 지금은 1억 표시된 돈이 100원, 10원 가치도 안 되니까 그냥 자동으로 빚이 갚아진 거나 마찬가지네요. 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의 기업들은 대체로 현금보다는 채무를 많이 지고 있었는데요. 이유는 전쟁 당시에는 전시체제에 맞춰서 군수물자를 대야 했으니까 기업들이 평소보다 생산시설을 많이 늘려놓은 상황이었어요. 회사채를 발행하고 빚을 내서 잔뜩 늘려놓은 생산시설들이 전쟁 이후에는 막대한 빚으로 남은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1922년에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니까 이런 부채들이 한순간에 연기처럼 사라지는 마법의 효과를 누렸어요.
그리고 정부가 화폐를 늘릴 걸 미리 알고 있던 고위 지도자들은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전에 많은 대출을 받았는데요. 그렇게 은행 대출로 빚을 늘린 고위 지도자들은 그 돈으로 부동산 등의 고정자산을 싸그리 매입해서 자산을 늘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맞네. 초인플레이션 터지기 전에 미리 알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초인플레 이후에는 원금 상환하는 거 과자값만 내면 되니까. 네. 결론적으로 독일이 인위적으로 만든 초인플레이션 현상은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급진적인 변화를 일으켰는데요. 국가 내에 존재하는 모든 채권 채무 관계의 신뢰를 붕괴시키면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독일을 만들어 나갔어요. 금융도 무너졌겠네요. 네. 기존에 많은 빚에 허덕이던 기업들에게는 채무 탕감의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일반 중산층의 국민들 경제는 파괴시켰는데요. 그렇게 독일 사회는 부의 재분배 문제가 부각되면서 혁명적인 하향 평준화 과정을 겪었어요. 모두가 공평하게 못 사는 하향 평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일부 기업가들하고 정치 리더들은 부의 양극화에서 오는 수혜를 누렸는데요. 그렇게 베르사유 조약과 전쟁 배상금 문제에서 시작된 정치적인 사안들이 결국에는 전후 독일의 경제를 파괴시켰습니다. 어쨌든 초인플레이션이 터지면 빚진 사람이 갑이네요. 네. 2년간의 초인플레이션 사태를 겪은 독일 정부는 1924년에 통화개혁을 단행하는데요. 그리고 독일의 경제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는 걸 인식한 승전국들은 잘못하면 전쟁 배상금을 못 받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우려가 커지면서 독일 문제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승전국 입장에서는 독일이 겪고 있는 혼란 사태를 그대로 놔뒀다가는 장기적으로 독일이라는 교역국을 잃을 수도 있겠다고 걱정했는데요. 독일은 유럽 산업의 중심이자 유럽 경제의 중심국으로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 중에 하나였어요. 결국에 승전국들은 다시 독일을 국제금융시장으로 불러들여서 자유무역을 시키려고 했는데요. 이때 시행된 정책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스플랜이라는 정책으로 당시에 독일이 지고 있던 배상금의 규모를 줄여주면서 각종 차관과 금융 지원을 한 정책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미국의 도스플랜과 렌텐마르크라는 통화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독일은 단숨에 국제시장에서 일어서기 시작하는데요. 그때부터 독일 경제가 급성장하기 시작하죠. 원래 내공이 있던 나라다 보니까. 네. 독일의 이익이 곧 유럽 대륙과 미국 모두의 이익이라는 생각이 공유되면서 독일이 다시 세계 시장의 파트너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승전국들의 용인하에 독일의 전쟁 배상금과 채무가 줄어들게 되면서 거기에 더해 동아개혁과 도스플랜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독일의 초인플레이션은 종말을 맞이하는데요. 이후에 독일 경제는 놀라운 속도로 경제를 회복하면서 다시 유럽의 맹주로 일어서게 됐습니다. 그렇게 회복해서 독일 경제가 급성장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미국이 1930년에 통과시키면서 경제에 다시 문제가 생겼죠. 그렇죠. 이 관세법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돼 버려서 당시에 수출에 의존해서 일어서고 있던 독일 경제가 다시 와장창 무너져 버렸죠. 네, 맞아요. 이후에 1933년 히틀러가 집권하고 전쟁 배상금을 못 갚겠다고 채무 불이행 선언을 하면서 당시 독일 국민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1차 대전에서 2차 대전으로 이어지는 그 사이의 독일 경제 역사네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끝에 잠깐 이야기했던 미국의 스무트홀리 관세법 영상도 재밌습니다. 추천 영상에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1차 대전 이후에 독일 경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참고로 1차 대전 끝난 뒤부터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 탄생할 때 그때까지 그 사이의 독일을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도 부르니까 더 깊이 알고 싶은 분들은 검색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화백 캔들피그의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